여행을 해서라는 휘적휘적TV 이박입니다. 미넨에서 모스크바까지 다녀온 동유럽 자유여행을 인문학 이야기와 함께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이 동유럽 여행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4월 초에 40일 계획으로 터키, 그리스, 이집트 여행을 출발합니다. 다음 편 영상은 아마 여행 중에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 형식으로 짧은 영상을 목표로는 매일 한 편씩 업로드하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인문학 해설을 곁들여서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모스크바는 이미 많은 여행자들이 다녀왔고요. 업로드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행자들이 가본 붉은 광장, 바실리 성당, 카잔 성당, 구세주 성당 등에 관한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관심박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정교가 시작된 곳이라고 믿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요, 모스크바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한 70km 거리에 있는 세르게프 포사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게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은 마음의 고향 이런 곳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요, 1337년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러시아 정교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르기우스키 로덴스키라는 사람이 사람이 없는 숲속에 조그마한 수도원을 세우면서 시작된 삼위일체 수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요, 이곳이 러시아 정교가 시작된 원점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달라요. 러시아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요,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분히 왕이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받아들인 게 기독교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키예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988년이었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는요, 슬라브족이 만든 조그만 나라 키예프 공국이 있었습니다. 공국의 지도자는 이제 블라디미르 1세였는데 이때는 이제 왕이 아니고 대공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확장된 영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이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당시에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슬람을 검토했는데요. 이슬람은 술을 금지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슬라브인들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한 것이 이제 유대교였는데요. 로마에 멸망당하고 떠도는 유대인들의 처지가 아주 처참했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블라디미르는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기독교죠. 당시의 유럽의 중심은요, 로마가 양분되어서 동쪽으로 옮겨와서 세계의 중심이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동로마의 수도였죠. 로마는요, 395년도에 양분이 됐는데 이때 카톨릭도 양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비중 있는 종교 지도자 대부분이요, 동로마로 옮겨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적장자 같은 느낌을 당시에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마보다 동로마의 종교 행사가 훨씬 더 장대하고요. 이걸 블라디미르가 보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에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원점이 이제 키예프인 거죠. 우크라이나예요.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우크라이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정교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세요. 이를 부정하고 삼위일체 수도원이 러시아의 정교의 뿌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역사에 어떠하든 제가 이제 세르게프 포사트를 찾아간 것은 순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하늘하고
하얀색 건물의 양파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의 파란 지붕의 조화는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극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기차역에서 수도원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찾아가는 내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도원에 빨리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인데요. 수도원에서 도착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들이었고요. 한 팀만 중국 관광객들이 보였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부부뿐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찾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곳으로 가는 완행 열차가 출발하는 역이 러시아 안에 있는 야로슬라브스키 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완행 열차를 타고 1시간 20분을 가야만 됩니다. 기차가 천천히 가죠. 이제 완행 열차니까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지겹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잖아요. 세르게이프 포사트 여행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기차에서 내려서 숙소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됐습니다. 근데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키오스크에 아무리 시도를 해도 기차표 발권이 안 되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시커멓고 험상궂게 생긴 러시아 청년이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긴장했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다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강도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그럴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더만 이 사람이 자신의 교통카드로 우리 부부를요 지하철에 탈 수 있도록 긁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시크하게 사라졌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제가 뒤통수에 대놓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선입견은요 다분히 서방의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 따뜻해요. 단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모스크바에는요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과 비견할 정도로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인데요 18만 점의 예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규모가 엄청나죠. 여타 미술관들은요 국가의 경계 없이 다양한 나라의 미술품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미술관은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창작물만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사연이 있어요. 미술관 설립자이자 미술품을 기증한 그 트레치아코프 형제의 선행 때문인데요. 트레치아코프는요 가난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직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룩한 부자였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준 높은 러시아 예술품이 서방으로 아주 싼값에 팔려 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이제 자신의 부를 러시아 예술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술품을 엄청나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갤러리를 만들어서 공개했는데요. 죽기 전에 1890년 기준으로 연간 15만 명의 관람자가 방문하는 명소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898년도 이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자선에 사용하도록 유언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청각장애자를 위한 학교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동시에 150명 정도로 되는 청소년이 16세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술관 예술품은 대부분 트레치아코프 형제가 수집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국유화 되면서 많은 예술품이 이제 더해져서 더욱 풍성해진 거죠. 인상적인 그림 몇 점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가장 슬픈 결혼식 그림으로 여겨지는 바실리 푸키레츠의 불평등한 결혼입니다. 1862년도 작품인데 그 늙은 신랑과 소녀의 결혼을 신부가 축복해주는 모습인데요.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과 이에 부안해동하는 종교인의 타락된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나 직업이나 다를 건 없어요. 또 하나는요, 짜르 2반 4세 그림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뇌제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아들이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쇠로 만든 지붕을 아들한테 던졌는데 이 지붕에 아들의 눈을 꿰뚫어 버려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아들이 죽게 된 이반 뇌제는요
이 얼굴에서 보면 음울한 느낌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음울하게 보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보여지는 그런 음울한 느낌이 전해져 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으로 동유럽 여행기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4월 초 현장에서 전하는 터키, 그리스, 이집트 여행기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